여러분, 이런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용기 내서 말했는데 누군가가 비웃는 순간, 회의실에서 내 의견이 그래서? 혹은 그건 이미 해봤어 같은 말로 끊겨버리는 순간, 또는 온라인에서 정성 들여 쓴 글에 별거 없네 같은 댓글이 달리는 순간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되게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떨릴 것 같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내가 틀렸나? 내가 만만해 보였나? 같은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장면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건 당신이 이미 게임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칼은 허공을 향해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 없는 대상은 굳이 공격하지 않죠.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들의 눈에 이미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처받지 말자 같은 공허한 다짐이 아닙니다. 상처는 자동으로 와요. 무시를 들으면 불쾌하고 아픈 건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감정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시 핸들을 되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무시를 상처로 끝낼지 성장 신호로 바꿀지 갈라놓습니다. 무시는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진짜로 관심이 없어서 툭 던지는 무시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들이죠. 마치 비 오는 날 왜 비가 와 하고 화낸다고 비가 멈추지 않듯이요. 둘째는 관심이 너무 커서 불안해져서 나오는 무시입니다. 이 두 번째가 훨씬 위험하고 요구하는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곤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해 보이는데 인정하기 싫다. 저 사람이 내 자리, 내 기준, 내 세계를 흔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무시와 조롱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시를 들은 직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금 당장 반응할 필요가 있나? 감정은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상대는 당신이 화내길 원하고 당신이 흔들리는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한 기준 안에서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쾌감은 관찰력으로, 분노는 실행력으로, 상처는 개선 리스트로 바꿔 쓰는 거죠. 감정은 적이 아니라 센서입니다. 문제는 그 센서가 핸들을 빼앗아 버릴 때 생겨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가 깔아놓은 경기장에서 상대가 정한 룰로 뛰게 됩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 현실 사례를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제가 아는 신입사원 이야기를 이미 했죠. 그런데 그 신입이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면 무시를 성장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처음에 3년 전에 이미 해봤어 라는 무시를 들었을 때 사실 속에서 크게 흔들렸대요. 집에 돌아가서 내가 너무 모자란가? 내가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자존심은 구겨지고 다시는 회의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아주 작은 결정을 했대요. 내 감정이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서 멈추겠지. 하지만 내 감정이 틀릴 수도 있다면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는 리더에게 묻고 자료를 받았고 밤새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무시당한 건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리더가 보지 못한 각도를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이 그를 움직였고 결국 리더십 기회를 따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무시를 참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무시를 받는 순간 내 안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나는 부족하다는 해석을 의심하고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꾼 거죠. 여기서 중요한 도구가 침묵입니다. 침묵은 약자의 도망이 쓰는 게 아니라 강자가 시간을 벌고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에요. 침묵이 강한 이유는 공격을 침묵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의 공격을 자기 폭로로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내 반응을 통해 자기 우위를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반응을 안 해주면 공격이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의 불안이 노출됩니다. 공격이 강해질수록 그 사람 내면의 약점이 드러나죠. 당신을 비웃는 사람의 말 속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대부분 답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과 비교당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을 인정하면 자신이 작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당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묵은 현재 전장에서 당신을 지켜주지만 진짜 승리는 전장 자체를 바꾸는 것에서 옵니다. 무시를 하는 사람은 늘 어떤 기준을 들이댑니다. 학벌, 돈, 직급, 나이, 내가 업계에서 몇 년 했는데 같은 과거 권위,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맞붙는 순간 이미 그들의 언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니라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건 실제로 아주 실전적인 기술입니다. 상대가 정한 기준을 인정하되 거기에 들어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경험이 없잖아 라는 무시를 들었을 때 경험이 없는 게 왜 문제냐? 곧 따지는 건 상대 기준 위에서 싸우는 거죠. 대신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빠르게 실험하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경험, 상대 기준으로 싸우지 않고 학습 속도와 결과, 내 기준으로 전장을 옮기는 겁니다. 리더는 상대가 정한 전장에 서지 않습니다. 리더는 전장을 바꿉니다. 무시 다음에 자주 오는 건 비판입니다. 비판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논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비판을 잘 들여다보면 진짜 정보는 1%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질투일 수도 있고 변화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고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선해야 할 정보 1%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1%만 뽑으면 비판은 곧바로 성장 연료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스타트업 팀처럼요. 그들은 악플과 비판을 감정 A과 정보 B로 나눴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 문장을 A, B로 나눠보세요. A는 너는 현실을 모른다. B는 현실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B만 가져오면 돼요. 알겠다. 현실 데이터를 추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순간 비판은 당신을 공격하는 창기 아니라 당신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반응과 응답의 차이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반응은 자동이고 응답은 선택이에요. 반응의 목적은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 싸움이 커집니다. 응답의 목적은 상황을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이 바뀌죠. 예를 들어 그건 안 될 걸 이라는 비판이 왔을 때 반응은 왜 안 되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가 됩니다. 하지만 응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지점이 특히 안 된다고 느끼나요? 과거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응답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정보를 꺼내옵니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보로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두려움과 고독이에요. 우리는 왜 무시와 비판 앞에서 그렇게 흔들릴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얻고 자존감은 인정에서 자라니까요. 그런데 인정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지금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 떨리는 건 그 시험이 인생에 중요하니까 떨리는 거죠. 당신이 무시와 비판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자기 인생의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옆에 앉혀야 합니다. 그래, 나 두렵다. 그런데도 간다. 이 한 문장이 두려움을 당신의 동료로 만듭니다. 고독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면 누구나 고독해져요. 당신이 관성을 깨고 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부에서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틀렸나? 라는 질문에 빠지죠.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즉시 이해하는 길은 이미 검증된 길, 즉 오래된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지금 이해받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시대보다 한 발 앞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거죠. 두려움은 당신이 현실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당신이 그 현실 확인을 끝까지 해내게 하는 장치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새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문제는 다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리더든 아니든 우리는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존중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존중은 감정이지만 신뢰는 구조예요. 구조는 반복으로 만듭니다. 일관성, 진심, 책임감, 그 세 가지가 반복되면 사람은 당신을 믿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면 존중은 따라옵니다. 공장 관리자 사례는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말로 조직을 누르지 않았고 감정으로 사람을 흔들지 않았어요. 대신 약속을 지키고 불편을 고치고 책임을 먼저 지는 방식으로 신뢰를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마음을 열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도 안전하다는 경험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건 감정이 아니라 안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죠. 무시는 반복될 때 패턴을 가집니다. 이 패턴을 찾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가자 성향이 강한 상사에게만 무시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주제에서만 무시를 받죠. 어떤 사람은 자기 표현이 조심스러울 때 더 무시를 받고 반대로 자기 기준을 또렷하게 이야기할 때 무시가 줄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은 당신이 뭘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예요. 패턴을 찾지 못하면 왜 나만 이라는 피해자 서사에 갇히지만 패턴을 찾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판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전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고 데이터는 전략이 됩니다. 조롱을 자기 언어로 번역한 브랜드 대표 사례는 바로 그 전략의 결과예요. 그 사람은 조롱을 들을 때마다 반박하거나 상처받는 대신 조롱 문장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새 기준으로 재번역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깎아내리는 역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언어를 떠나
내가 설계한 언어로 세계를 다시 쓰는 것이에요. 거기서 판이 바뀝니다. 당신이 자기 언어로 전장을 설계하는 순간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에서는 최종 상태를 말했습니다. 무시를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 무시가 줄어드는 사람. 이걸 더 깊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곳을 두드립니다. 내가 화를 내면 더 두드리고 내가 자꾸 변명하면 더 두드려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그들에게 나는 너보다 아래에 있어 라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침착하면, 내가 기준이 분명하면, 내가 작은 결과를 계속 내면 그들은 더 이상 두드릴 재미가 없습니다. 무시는 재미 게임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그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무시는 결국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으면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불안한 대상을 찾아 떠납니다. 조용한 프로젝트 리더의 사례는 그걸 보여주죠. 그는 말이 적었고 그래서 초반에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반복으로 신뢰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믿어서 곁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말은 적어도 말과 행동이 같으면 결국 사람이 따른다. 무시는 신뢰 앞에서 오래 못 갑니다. 이 모든 원리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가족은 우리를 오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려는 순간에도 옛 이미지로 끌어당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은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고정시키려는 말이에요. 이때 설득하려고 하면 전쟁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설득이 곧 감정 싸움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거리감입니다. 거리감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를 한 발 두고 보는 태도예요. 이 말은 정말 나를 평가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의 불안이 투사된 걸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가족의 말은 내 자존감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무시는 교묘하게 옵니다. 친구는 대놓고 공격하지 않죠. 농담처럼 웃으면서 그냥 슬쩍 낮춥니다. 그거 진짜 할 거야? 너 그런 거 해봤자? 이런 말들이요. 이때 중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차분하고 짧게 선을 긋는 거죠. 그 말은 좀 불편하네. 농담이어도 선 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짧은 메시지가 규칙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 규칙을 존중하고 그 규칙을 비웃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관객일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무시는 더 치명적이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연인의 무시가 나오면 즉각 증명 욕구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연애에서 증명 싸움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그 대신 필요한 건 정의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지점이 무엇인지, 그 말이 내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공격 없이 정확히 설명하는 것. 네 말이 내 선택이 가볍다는 의미로 들렸어. 그 부분이 아팠어. 이런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설명합니다. 상대가 진심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무시는 또 다른 게임이에요. 얼굴이 없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악플은 쉬워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보이는 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댓글로 싸우기 시작하면 당신은 시간, 감정, 에너지, 집중력 세 가지를 동시에 잃어요. 그리고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대신 온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장으로 답해야 합니다. 악플은 당신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노출되고 커졌다는 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악플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할 때 참고할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중심을 지키는 실전 루틴이 중요해집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4단계가 있어요. 첫째, 자극에 이름을 붙이기. 지금 나는 무시당했고 그래서 화가 난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현상이 됩니다. 둘째, 몸을 먼저 진정시키기. 감정은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깊게 숨을 쉬고 어깨를 내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물리적 행동이 강력합니다. 셋째, 1% 진실을 추출하기. 비판 속에서 정보만 뽑아내는 거죠. 넷째, 다음 행동 한계로 착지시키기. 내일 이 부분 실험해보기. 이번 주 데이터 더 모으기. 행동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정리됩니다. 이 루틴이 반복되면 무시와 비판이 와도 당신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가장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무시는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무시는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3초만 멈추고 그 안에서 1% 진실을 찾아 행동으로 바꾸고 침묵으로 정보를 모으며 작은 결과를 반복해 내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전장을 통제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무시는 나를 꺾는 칼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조각칼이다. 조각칼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정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시당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고 3%만 더 나아지고 3개월만 더 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당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당신 안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그 무시를 더 큰 결과로 번역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말이 너무 멋진 문장으로만 남아버릴 수 있어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무시를 번역한다는 게 말처럼 쉽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흐름을 더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무시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번역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번역이 어떤 방식으로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지 더 촘촘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 저 사람을 이겨야 한다라는 착각이죠. 그런데 무시라는 게임은 상대와의 일질 싸움이 아닙니다. 무시의 진짜 전장은 상대 vs 나가 아니라 내 감정의 자동 반응 vs 내 선택된 행동이에요. 상대가 무시를 던지는 건 단지 촉발에 불과합니다. 그 촉발 이후에 내가 어떤 서사를 만들고 어떤 반응 구조를 선택하느냐가 전부예요. 그래서 무시를 번역한다는 건 상대의 언어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내부의 자동 서사를 해체하고 새 서사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시를 들으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서사가 있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서사는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밀려나면 생존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무시나 배제, 신뢰 과도하게 민감한 유전적 장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들으면 뇌는 위험을 외치고 감정은 즉시 분노, 수치, 공포로 폭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 서사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상대가 만든 전장을 그대로 승인하게 됩니다. 상대의 기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준은 우리 안에 박혀버립니다. 그때부터 삶은 상대의 언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무시가 내 삶의 규칙이 되게 둘 건가? 아니면 내 삶의 자료가 되게 둘 건가? 규칙이 되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자료가 되면 우리는 커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사람을 갈라놓죠. 여기서 현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 초년기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어떤 대학생이 있었어요. 늘 조용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발표 수업에서 그가 의견을 내면 늘 몇몇 학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잖아. 너는 사회를 몰라서 그래.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이런 말이 반복되니까 그 학생 안에서 자동 서사가 굳어졌습니다. 아, 나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의견은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발표도 피했고 결국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라는 자기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우연히 인턴을 하게 됐어요.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대표가 팀원들에게 계속 질문하라, 반대하라,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가져오라 고 말하는 문화였죠. 그 학생은 처음에 또 무시당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한 번의 경험이 그를 바꿨어요. 제품 동선을 고치자는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냈는데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요. 좋다. 네가 생각한 이유랑 근거가 뭐야? 그걸 가지고 실험해보자. 그 순간 학생은 처음으로 깨달았죠. 내 의견이 무시당한 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있던 환경의 언어가 그랬던 것뿐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무시는 내 가치가 아니라 환경이 불안일 수도 있다는 감각이 생겼고 그 감각이 이후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졸업 후에도 무시를 두려워하기보다 질문을 쌓아 실험으로 옮기는 사람이 됐고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무시는 때로 내 실력 부족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전장의 문화가 나를 다루는 방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들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한가만 묻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동시에 묻는 겁니다. 그래야 무시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 상황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시의 빈도를 낮추는 기술이에요. 무시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사실 더 높은 단계는 무시가 붙어 있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은 단순해요. 기준 플러스 반복, 필요, 결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반복하며 그 반복이 어떤 결과로 증명되는지. 사람들은 말이 센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고 결과가 따라오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무시해요. 그래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쌓아가면 무시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기준을 쌓아가는 과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소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결과로 말한다 라는 기준을 세웠다면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아주 작은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결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결과를 내는 리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실험을 끝내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자기 분야의 관찰을 글로 정리하는 사람, 회의마다 다음 행동 한계를 명확히 적어가는 사람. 이런 리듬은 처음엔 눈에 안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 이미지가 생기는 순간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면 곧바로 결과로 반박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지만 나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데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결과는 원래 느리게 오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승리의 기록이죠. 우리가 파트 6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시를 진짜 이기는 방식은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난 뒤 내가 더 성장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무시를 들었다. 그 안에서 1%의 진실을 뽑았다. 그 진실로 다음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이 내 리듬을 조금 바꿨다. 이걸 적어두면 어느 순간 당신이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계속 커지고 있었구나. 그 확신이 생기면 무시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성장에 대한 내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실화가 필요하겠죠. 이번엔 연애와 인간관계에서의 무시를 다루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가 은근히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그런 거 해도 사람들한테 안 먹힐걸? 네가 그걸 한다고? 솔직히 너는 안정적인 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처음엔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너는 네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설득하고 더 많은 증명을 하려고 애썼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상대의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증명을 멈추고 기준을 세우기로 한 거죠. 그는 상대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내 선택을 가볍게 보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려는 사람이고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그리고 그 뒤로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선택을 조용히 실행했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갔죠. 몇 달 뒤 상대가 놀라서 말했대요. 너 진짜 해냈네. 난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그 순간 그 사람은 아주 씁쓸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나를 무시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바뀌었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든 아니면 관계가 끝났든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시의 언어 안에 살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연애가 아니라도 똑같이 적용돼요. 친구, 동료, 가족 누구에게든 당신이 증명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는 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반면 당신이 기준을 차분히 선언하고 그 기준을 행동으로 반복하는 순간 무시는 설 자리를 잃어요. 이게 파트 7의 핵심입니다. 무시는 흔들리는 곳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시는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나요? 로 돌아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삶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반응 구조를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실전 루틴을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4단계를 기억하시죠? 이름 붙이기, 몸 진정, 1% 진실, 다음 행동.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1. 자극 감지. 지금 무시가 들어왔다. 2. 감정 분리. 나는 화가 났다, 부끄럽다, 불안하다. 3. 의미 재정해. 이 감정이 말해주는 슬퍼 진실은 뭔가? 4. 행동 설계. 내가 바꿀 한 개의 행동은 5. 리듬화.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는? 이 5단계가 진짜 강력한 이유는 감정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습관과 구조로 연결해주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구조는 지속적입니다. 무시를 당할 때마다 이 구조를 타고 내려오면 무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구조를 강화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결국 무시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현실에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강조한 작은 결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결과란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감정을 눌러내고 침착하게 정리한 한 문장, 내일 더 나은 질문을 준비한 메모 한 장, 이번 주 내가 꼭 확인해 본 데이터 하나, 한 달 동안 꾸준히 작성한 관찰 노트 4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내부에서 확신이 자랍니다.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커지고 있다. 나는 흔들려도 돌아오는 구조가 있다.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무시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시는 결국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치인데 내부 확신이 생기면 그 장치는 작동을 멈추거든요. 이쯤에서 또 하나의 무시 유형을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무시는 대체로 깎아내림 유형이었죠. 그런데 현실에는 무관심형 무시도 있습니다. 이건 더 차갑고 더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내가 노력했는데 반응이 없는 상황, 내 성장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이 무관심형 무시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애초에 이해한 첫 번째 원리예요. 진짜로 관심이 없어서 하는 무시는 자연현상입니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선택의 전장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내 성장이 반응으로 돌아오는 곳, 내 언어가 작동하는 곳으로 전장을 옮기는 것. 이게 없으면 사람은 영영 무관심 속에서 자기 가치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버티는 것보다 환경을 옮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다룬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무시는 나에게 너는 내 기준 안에서 움직여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해야 해요. 좋아. 너의 기준은 너의 것이고 나는 내 기준으로 간다. 그 답이 말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 순간부터 현실이 바뀝니다. 현실이 안 바뀌는 구간은 늘 말만 하고 멈추는 구간입니다. 현실이 바뀌는 구간은 늘 작게라도 행동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행동의 반복 그 자체를 리더십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사람 위에 서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은 정반대입니다. 리더십은 내 감정 위에 서는 힘, 내 기준 위에 서는 힘, 그리고 그 기준을 일상의 반복으로 현실화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팀장이 아니어도 사장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거느리지 않아도 당신이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을 리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만이 결국 세상에서 무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훈련을 붙여볼게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훈련입니다. 훈련 1. 무시 일기, 무시를 들은 날 딱 3줄을 씁니다. 1. 오늘 들은 무시 비판의 문장. 2. 그 문장 속 1% 진실. 3. 그 진실을 바꿀 다음 행동 1개. 이게 반복되면 무시가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자동으로 개선하게 하는 트리거로 바뀝니다. 훈련 2. 기준 한 문장 만들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결과로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일관성으로 신뢰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존엄을 지키며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매주 되새기고
그 문장에 맞는 작은 행동을 하나씩 넣는 겁니다. 훈련, 셈, 작은 결과 리듬, 한 주에 하나. 작은 결과를 반드시 남깁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대신 끊기지 않게 남기세요. 끊기지 않으면 리듬이 되고 리듬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오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죠. 무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를 규칙으로 살지 자료로 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무시가 올 때마다 자동 반응을 따라가지 않고 침묵으로 한 박자 벌고 전장을 바꾸고 비판 속 1% 진실을 뽑고 두려움과 고독을 동료로 두고 신뢰의 구조를 쌓고 작은 결과를 반복하면 무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음 레벨로 올리는 시험지가 됩니다. 시험지를 찢는 순간 배움은 사라지지만 시험지를 읽는 순간 성장의 길이 열리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남기면 이렇습니다. 무시는 나를 꺾는 칼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조각칼이다. 조각칼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정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인정받는 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 기회입니다. 인정은 나를 달래지만 무시는 나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시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좋아. 또 하나의 시험지가 왔다. 나는 이 시험지를 읽을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무시를 번역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